네, 이번 주제는 아주 좀 묵직해요. 지금 전 세계는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아주 극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야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군사안보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지금 뭐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안보 싱크탱크에서 뭔가 중요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안보 개념에 두 축이 존재하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조가 있고 두 번째 사조가 있는데 첫 번째 사조가 이제 공세적 현실주의 안보 독트린입니다. 두 번째 사조는 이상주의 안보 독트린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경쟁 발전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싱크탱크는 다시 공세적 현실주의 안보 독트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독트린의 3요소는 뭐냐? 주적 개념, 공세적 안보 전술 개념, 그다음에 유연한 자주국방인데요. 여기서 주적 개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절을 목표인 아랍권 국가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주적 개념이 필요하다. 그 뭐냐면 아랍은 무력이라는 언어밖에 수능을 하지 않는다. 뭐 외교 이런 거 안 통한다. 그러니까 힘의 정치로 아랍을 어떻게 보면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유대의 주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주적 개념이 있고, 그럼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세적 안보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랍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제 예방 타격도 해야 되고, 응징 보복 전술 교리도 관철시켜야 되고, 전략적인 영토 확장도 해야 되고, 대규모 지상군도 육군 전력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육군도 필요하고, 공군도 필요하고, 스마트폰 다 필요하다. 최대한 맥시멀로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연한 자주국방 전략은 뭐냐? 자, 이제 내적으로는 자주국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외하고 그 강대국하고 이제 틀어지면 안 되니까 유연하게 강대국하고 대처하면서 우리 내실을 키워야 된다는 게 유연한 자주국방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연한 자주국방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국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 안보 독트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감독님이 언급하신 이 안보 독트린의 그 한 축인 그 유연한 자주국방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 전에, 그러니까 뭐 정착민 시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민병대를 구성해서 영국, 프랑스와 합세해서 1차 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렸죠. 이때 이제 영국, 프랑스한테 전술교리, 뭐 여러 가지 무기 지원, 총알, 뭐 이런 소총이나 중대급 병력을 받은 거예요. 그 군수 지원을. 그러니까 지원 받을 건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합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대전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랑 독일이랑 한번 붙지 않았겠습니까? 그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때 이제 연합군 안에는 뭐 영국, 프랑스도 있지만은 소련, 체코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권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또 무기 지원 다 받고 해가지고 이제 뭐 중대급 병력 그 군세 규모를 갖다가 대대급으로 이제 올려놓은 곳이죠.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 전쟁 때 1차 중동 전쟁이죠. 이때 유럽에서 체코가 유일하게 이스라엘 쪽에다가 전차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소비에트 블록, 냉전, 그 다음이 바로 냉전이니까 냉전 쪽으로 올겠거니 하고서 이게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지원은 다 받아놓고 또 50년 수에즈 전쟁 때는 이집트하고 전쟁을 펼치면서 프랑스한테 전투기도 받고 이것저것 다 받았죠. 프랑스는 또 이스라엘 핵 개발도 같이 해준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강대국한테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어떻게 보면은 건국과 함께 IDF 초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67년 6.1 전쟁 이후부터는 완벽한 자주국방, 완벽한 이제 군대, 국민국가 군대가 이제 체제가 완성이 된 것이죠. 이 상태로 가다가 냉전 때는 미국의 이제 파트너십, 유연한 자주국방 전략으로 미국과 어떤 영내 동맹국으로 급상승하는 이제 그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부터 이제 강대국한테 무기 받아서 언제 이제 성장한 이제 국가가 국방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지 않고 딱 분위기 봐가지고 상대방이 칠 것 같다 그러면 저쪽에서 주먹 쥐고 일어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이른바 선제 공격이죠. 이렇게 미리 치는 거로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유명해요. 예,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현실주의 안보 독트린의 3요소의 두 번째인 이제 공세적 국방 전략이에요. 말씀하신 선제국도 포함되면서 영토 확장을 이제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1956년 수에즈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단호한 지상군 투입으로 해서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티란 해협 등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어요. 물론 시나이 반도 다시 돌려줬지만은 어찌됐든 거점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1967년 6.2 전쟁 때는 시리아, 요르단, 골란고원, 서한지구 등 전략 거점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저렇게 영토가 확장된 겁니다. 흰색이 이제 이스라엘 6.1 전쟁 이후거든요. 그 전에였고 저렇게 이제 영토가 확장됐는데 저게 공세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쳐서 저런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략적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56년 6.1 전쟁을 할 때 이제 국제 여론은 이제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 전쟁했다. 감독이 말씀하셨죠. 먼저 때렸다. 고로 이건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56년 수에즈 전쟁 바로 전 전쟁에 티란 해협을 확보를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집트가 6.1 전쟁 직전에 티란 해협에 대한 해상 봉쇄를 걸었습니다. 그럼 해상 봉쇄는 뭐냐? 국제법상 전쟁 행위로 간주해요. 거기에 대한 방어적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이 범위적 정당성을 마련했는데 사실상 보이기에는 새로운 전술 독트린이 나왔죠. 그게 바로 예방 타격, 선제 타격, 예방 전쟁이라 새로운 공세적인 안보 전략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확장을 해왔고 이스라엘 그 어떤 국가의 그 성장과 같이 맞물려 있다. 이 공세적 안보 독트린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6년 그 수에즈 전쟁 때도요.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연맥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에일랏이라는 지역에 그 홍해와 연결되어 있는 항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티란 해협을 막으면서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은 한 달에 이스라엘 배는 한 척만 들어가게 했고 그렇죠. 외국 선박은 한 달에 4척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건 게 이제 이스라엘 그게 이제 선제 공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뭐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 선제 공격,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할 때도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다고 해서 먼저 그냥 북 하고 선방을 날리는 게 아니라 치밀한 작전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갖고 선제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선제 공격이 대부분 다 성공을 했고 또 이러면서 신생국으로서 별로 힘도 없었을 텐데도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꿀리지 않고 점점 소위 말해서 무럭무럭 성장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건국부터 이제 이런 공세주의적 현실주의가 언제까지 진행됐냐면 1982년 1차 레바논 전쟁까지는 그래도 이게 강성하게 나갔죠. 그때 무슨 전과를 올렸냐. 남부 레바논에서 PLO를 퇴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공군 격퇴하고 제공권을 장악했어요. 1981년에는 이라크 핵시설 공습을 했죠. 그다음에 영내 이집트, 요르단, PLO, 시리아, 이라크. 당시 이라크는 이제 소련의 위성국이었는데 순차적으로 제압합니다. 이렇게 약소국에서 갑자기 미들파워 국가로 등극하니까 미국이 딱 보고 냉전 때 중동의 우리 핵심 파트너로 이스라엘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냉전 때는 미국하고의 동맹이 이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선제 공격 같은 이 공세적 안보 정책 말고 이제는 우리가 팔레스타인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또 하나의 안보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소위 말해서 이상주의적 안보론자도 이때부터 이제 등장을 해요. 그렇죠.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이제 냉전을 거치면서 9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시몬 페레스 총리 이후에 좀 강화됐어요. 이런 이상주의 흐름이. 이들은 이런 겁니다. 군사적 독트린으로는 적을 제압할 수 없다. 그래서 항구적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쟁보다 외교적 해법, 공통의 경제적 번영을 협력을 강조했죠. 그래서 가자지구, 서한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면은 저들이 테러 유혹을 벌일 것이다. 무기를 버리고 우리와 같이 지낼 수 있다. 이런 이상론을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공세적 독트린에서 방어적 원칙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은 비상군 먼저 때리고 압도적 전력으로 결정적 승리를 일으켜서 어떤 서한지구나 이런 걸 장악을 했다면 그냥 영토 골치 아파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내주면서 우리는 스마트 강군 방어적 전략으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핵심 거점인 가자지구, 서한지구를 양보해도 압도적인 과학기술 강소군으로 이거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IDF 군 자체도 국제사회와 규범적 예제화를 이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국제사회 규범과 틀 아래에서 피해 당국한테 서한지구를 피해 당국에 맡기고, 레바논 남부 국경은 유엔 평화군 유니필한테 맡기고, 안보 위협을 이렇게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빠지고.
그다음에 IDF 내부도 이제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작전 전술 교리를 변경해서 국제법에 인권법에 맞겠다 맞춰놓은 거예요. 좀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됐냐면 변호사가 작전을 지휘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총 쏠 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거 교정 수칙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그 정도로 망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테이만 그 스캔들도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 일으킨 그 군 변호사들이 일으킨 이게 작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1980년대부터 10월 7일 학살까지 결국 이거는 이상주의 그 사조의 그 안보 독트린의 결과값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반복적인 테러 폭정 10월 7일 학살의 원인이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적인 그 안보론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죠. 뭐, 팔레스타인과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1982년도 1차 레바논 전쟁 이후에 1985년도에 이스라엘 병사 3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레바논에. 근데 그 포로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포로 1000명과 맞바꿨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이 3명의 이스라엘 군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1000명의 팔레스타인 포로를 풀어줬다라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자지구 우리가 많이 다뤘지만 거기서 또 막 포로 몇 천 명씩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초가 이때예요. 1, 2차 인테파다 배경이 되게 했던 배경이 석방한 테러 세력 1000명이 와서 뭐 합니까? 다시 뭐 갱생해서 뭐 노동자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집에 가서 굉장히 후회하고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또 테러 병력으로 와가지고 1, 2차 칼침 인티파다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 하마스 세력이 이때 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이상주의적 안보 독트린이 테러 병력을 키웠다라고 현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005년도에도 이스라엘 병사 길라드 상병이 가자지구 하마스에 납치해 갔을 때 그 한 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그 교도소에 있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1027명과 맞바꿨어요. 그렇죠. 그때 갔던 그 테러리스트 수감자 중에 한 사람이 하마스의 작전 대장이었던 그 이번에 그 10월 7일 날 대학살을 일으켰던 이름이 뭐죠? 이스마일 하니에. 이 사람도 그때 풀려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인질들 또 풀어내는 조건으로 2,800명 또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나. 가장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 안보 독트린, 이상적인 안보 독트린의 정점은 1993년도에 맺은 오슬로 협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1차 인티파다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현실주의 공세적 독트린을 회귀하기보다 아니야, 더 이제 이스라엘 수뇌부는 국제 외교하고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돼서 이제 오슬로 협정을 했거든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근데 오슬로 협정을 주도했는데 이때 조건이 뭐냐면 아라파트 PA 수장이죠. PLO 운동의 어떤 수장인데 지금 망명가인 사람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다시 팔레스타인 이제 서한지구로 데려가서 PA 수장으로 복원을 시킨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PA 그 서한지구는 이제 테러 이제 해방구가 돼버린 것이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가자 유대인을 철수시키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테러 공화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준 게 바로 오슬로 협정입니다. 이게 바로 근거가 어디서 오냐? 이상주의 안보 독트린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오슬로 협정의 주인공이 이즈악 라빈, 시몬 페레스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그렇죠. 본인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안보 위기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지난 2023년 10월 7일 날 그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그것도 결국은 이 공세적인 안보 전략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이상적인 안보 정책이 만들어낸 그래서 그 하마스로부터 이스라엘 공격하게 밑바닥을 깔아주고 제가 보기에는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적인 안보 전략가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언돔만 믿고 있던 자들의 최후죠. 그러니까 미사일 로켓 공격 오면 그 방어만 하고 끝. 거기 원점 타격이나 어떻게 보면 거기 공세적 안보 전략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맨날 그 멋있는 특수작전 뭐 그런 것만 영상 공개해주고 과학작전에만 의존한 군체제 스마트 그 펜스를 했는데 다 뚫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미국에 의존한 군사 그 병참 전략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이 80대 이전까지 자주국방이 됐어요.
포 이런 거 다 생산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강도니까 뭐 소프트웨어나 개발하고 이런 걸로 해서 스타트업에서 돈이나 벌고 하고 다 포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월 7일 학살이 이게 경종을 이스라엘가 깨워낸 어떤 사건이에요. 너네 안보 전략 완전 엉망이라는 걸 총평을 하자면 오늘날 발생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 이상주의 안보 독트린에서 나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자지구 뉴스를 현재 다니면 저 가자지구 통치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게 질이 멸렬하다라는데 이게 뭐냐면 30년 동안 이제 스마트 강군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지상군 전술 독트린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 지상군 지휘관도 부재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맨날 우리 이스라엘 얘기하면 6.1 전쟁, 1, 2, 3차 전쟁 하면서 이스라엘 맹렬한 군이다 하지만 이거 다 까먹은 거야. 현재 이스라엘 IDF 상층급 지휘관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미르 총장도 네트냐고 충돌하는 게 계속 그 능력 이걸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줄 모르니까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맨날 국제사회에 의존하고 뭐 ISF 군으로 대신 대체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할 줄 몰라요. 지금 지상군 전략을 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면은 가자 전후 통치 과정이 순탄치 않은 원인이 이것 때문에라고 지금 현재에서는 지적하고 있고 이게 이상주의 안보 독트린의 결과값이다. 실패작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7일 날 그 가자지구 하마스로부터 아주 공격을 세게 받은 지역이 가자지구 바로 옆에 있는 미로즈 키부츠 또 레임 키부츠 이런 곳이거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상적인 안보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가자지구 얘네들도 알고 보면 인간이야. 우리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가자지구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아침마다 자기네 이스라엘 영토로 불러들여서 자기네 키부츠에서 일시키고 저녁이면은 일당 줘서 보내고 심지어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가족들 중에 누구 아프다 그러면 데리고 와 우리가 치료해줄게 이렇게 이상적으로 살다가 이번에 하마스한테 크게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안보 싱크탱크가 내놓는 그 앞으로의 안보 정책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대규모 육군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군대 그리고 그다음에 방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자. 이거는 모든 국가의 화두인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방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는 이제 무기 이 조달 체계가 중앙 집중형이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으니까 이거를 수평화시키자. 그래서 조달 병과를 확대해서 제대 군인이 유관 산업에 취업해서 이제 그러니까 방위 산업 따로 일반 기업 따로 아니 하나로 엮어버리자는 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군 확대 전략도 어떻게 들어가냐면 공격부대, 방어부대 대대급부터 키우자라는 거예요. 대대급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단급도 여러 개 동시에 확충하고 예전에 그다음에 독립적인 중단거리 화력 포병을 이걸 따로 운영하자는 얘기고 왜냐면 화력 포병이 약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공병대를 모든 대대급 부대로 지금 그 단위로 확대 증편하고 모든 대대급 부대의 전장정보 부대도 창설하고 그러니까 모든 안보 전산을 갖다가 현장 야전으로 다 밀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야전을 더 넓히고 그러니까 이게 상충 이렇게 했던 걸 플랫하게 만들어서 수평으로 넓히자는 이런 이제 안보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 지금 주창하고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그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의존하긴 하되 적당히 하라는 겁니까? 뭐 적당히 하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근데 적당히가 뭐냐? 근데 본질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가자 평화는 이스라엘보다는 미국 글로벌 전략에 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한 이제 가자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그리고 이거는 아브라함 협정, 즉 아이맥이란 경제 회랑 프로젝트를 위한 연장선에서 아브라함 협정을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아이맥이라는 게 IMEC. 예. 예. 그 경제 회랑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미중 냉전 시대의 주도권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인도네시아 확장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게 이스라엘하고 국익이 일치는 돼요. 근데 100% 일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감독이 말씀한 적당히 하라는 건 뭐냐면 그거 동의하지만 가자지구에서 카타르, 터키 등 무슬림 형제단이 준동하는 건 단호히 배척해야 된다는 거죠. 카타르가 지금 선 넘었죠. 여러 가지 이제 터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고 미국의 대외 전략에 굴종적으로 과거에는 굴종적으로 순응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이상주의 평화를 국제사회랑 같이 가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제 미국과 대외 전략에 부응하되 영내 안보 역학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냥 일 저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안보 전문가들은. 그러면 그 가자지구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유대 사마리아 서안지구 여기를 향한 이스라엘의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된답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한테 꼭 껌껌이 뭐 허락받고 하지 말고 그냥 일 저질러라는 거죠. 하마스는 당연히 박멸해야 되는 거고. 하마스 박멸. 그리고 전략적 거점을 장악해라. 그럼 여기서 전략적 거점이 뭐냐? 가자지구, 서안지구뿐만 아니라 레바논 남부 라타니강 이남까지도 잡아야 된다. 골란고원이네요. 골란고원도 모두 병합해. NX라는 표현을 씁니다. 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이제 시나이 반도를 장악하고서 다시 내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래도 물론 지금은 또 얘기가 다르지만 그 당시엔 사막이었기 때문에 이게 버퍼존이 있어요. 그런데 감독님 잘 아시겠지만 레바논 남부 라타니강은 바로 보인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헤즈볼라 움직임도 다 보인대요. 가까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버퍼가 안 생긴다. 그래서 버퍼존을 확대해라 해서 이걸 병합해야 된다. 이게 전략적 영토 장악이라는 전략 하에서 이걸 집행해야 된다는 거야.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일 저질러라는 게 현실주의 안보 독트린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엊그저께 이스라엘 갔을 때 레바논 국경까지 갔거든요. 네. 다 보여요. 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그냥 아주 박살을 내놔가지고 초토화됐지만 거기서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로켓을 발사했던 코앞이에요. 그게 버퍼존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마스 박멸, 그다음에 거점 확보,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절대 불가. 이거는 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이거 굳이 뭐 이스라엘의 안보 싱크탱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나한테만 물어봐도 이건 내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나한테까지 안 얘기해도 우리 브레드 TV 이스라엘 투데이 댓글창만 봐도 이 얘기는 그렇죠. 계속 나.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씨를 말려야 된다. 그렇죠. 뭐 석유를 뿌려라. 뭐 네이팜을 뭐 쏟아부어라. 뭐 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이 중동 외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까? 그렇죠. 이제 외교 전략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중동이란 정글 아래에 있는 고급 빌라 같다. 오호. 그러니까 이들하고 우리가 상대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외교적으로. 그래서 직접 아랍권하고 외교 노력을 경주하라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한 90년대 이후 이제 이상주의 독트린 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랍국이 뭐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러면은 워싱턴을 통해서 이제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한테 일러 바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직접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관 수도 늘고 외교부에서는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모사드 모두 안보부서가 총동원돼서 해당 주재국 그 순위파 국가들한테 파견해서 같이 협력을 하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외교 창구를 열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조직법도 개편해 가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장관, 그러니까 이집트니까 지역장관, 중동 주변국에 관한 전문화된 이제 지역장관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외교까지도 같이 공세적으로 순위파 국가들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미국한테 민원 제기해서 미국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이런 구조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항상 있지만 뭐 GCC 뭐 이런 여러 회의 같은 것도 우리가 참석해야 되고 아프리카 무슨 회의 이제 우리 공개적으로 참석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1대1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변국들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뭐 말은 쉽죠. 그럼 과거에는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순위파 국가가 거부하면 어떡할 것이냐 했을 때 보고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국가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 중동권 국가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차없이 영내에서 순위파 국가 레짐 체인지를 시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공작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국가 사이즈에 맞는 행위다라고 우리 국내에 부합하는 걸 우리 반드시 이제 투사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게 약간 자폐적으로 막 미국한테 일르고 국제사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자. 우리가 레짐 체인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짐 체인지, 정글 속의 빌라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빌라인데 그 빌라 주변으로 정말 정리 안 된 그 이 숲풀들, 정글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숲속에다가 집을 아담하게 아주 깔끔하게 짓고 들어가서 하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숲속에 집이 있으면요, 정글 속에 집이 있으면 벌레 들어오죠, 날파리 꼬이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브레드 TV도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브레드 TV 처음 여기 이사 왔을 때 아침에 불 켜고 들어오면 막 벌레들이 매일 청소하고 매일 약 뿌리고 매일 칼로 이 가지치,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글 속의 빌라가 아니라 폐허가 될 수 있어요.